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여당 4심제 논란 이 재판 소원 입법 나섰다. 4심제 되는 거야 라는 논란이 일었던 재판 소원 직접 이 법을 만들겠다 입법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현행 3심제가 아니라 이제 4심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심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불과 전날까지는 김병기 원내대표 재판 소원 이거 당론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 지도부안으로 발의를 해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추진하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이 임기 중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이 임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또 하나 이 지금 대법관 수 증원도 같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이죠. 그런데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26명까지로 더 증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있는 대법관 14명 중에 10명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가 되는데 그런데 새롭게 또 12명이 늘어나면 이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이 된다. 도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총 26명 중에 22명이 임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좀 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관련해서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갭투자 원천 봉쇄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위 같이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중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구리 그리고 화성 동탄, 김포, 남양주, 부천 등으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서울 전역에 이 경기 남부 12곳까지 확대해서 다 지정을 했지만 풍선 효과는 어딜 막든 그 옆에서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아직 대책을 다 발표한 건 아니죠.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정관 미 전액 현금 투자 요구 안해에 협의에 진척이 있었습니다라고 미국을 갔다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협의에 좀 진척이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한국의 외환 시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3,500억 달러 다 현금은 이 한국 외환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데에 미국도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긍정 시그널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미 경주에서 관세 플러스 원자력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내용은 정상선언문에 넣고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한두 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대체 합의문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관세가 드디어 낮아지는 거냐라는 건데 한미 간 관세 관련 처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작성이 된다 그러면 문서화된 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에이펙을 기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설이야 눈이야 눈입니다. 어제 설악산 아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복소복 눈이 쌓였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뿌예 싶은데 이게 안개가 아니라 눈이 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첫눈이 왔는데 어제는 너무 추워서 나 겨울이야! 라고 약간 버럭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더 춥다고 합니다. 오늘 최저기온, 어제는 서울 최저기온 5도였는데 오늘은 2도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체감 기온이 경기 내륙 지역은 영하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또 뭐가 또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외교부에서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외교부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언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20시경, 저녁 8시경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이 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발견이 됐을 때 유서로 추정이 될 수 있는 메모와 휴대전화까지도 다 모두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대사관이 영사 이 현장에 직접 이 급파를 했고요. 그리고 장례 지원 등 조력 제공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정말 불과 조금 전에 전해져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창근 위원님 처음에 박모 씨 경북 예천 출신의 이 대학생이 숨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접경 지역 쪽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사망자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범죄 단체 관련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왜 자꾸 이렇게 사망자, 숨진 채 발견되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전에도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늘어나는 건지 뭘까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네. 박모 대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죄 단체에 이렇게 연루가 된 게 밝혀졌고 하지만 이번에 사망한 분은 유서가 발견됐다는 걸 봐서는 네. 범죄 단체와 결부성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시아누크빌이라는 장소가 다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전에는 굉장히 카지노가 왕성하게 운영되었던 지역입니다. 코로나 때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 뒤로 다시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지만 결국은 카지노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한국인들의 사망이 지금 조망받고 있는 것은 범죄 단체 굉장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번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사망이나 이런 죽음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유독 범죄단체 이러한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말씀처럼 사실 이번 남성은 유서까지 지금 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뭔가 범죄 단지와 관련한 그런 어떤 뭐 이 타살이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앞서서 범죄 단지로 뭔가 너무 관심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하고 다 이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제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현재 캄보디아 내부의 범죄 단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사? 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10명을 추가 체포를 했고 2명을 구출을 했다. 그리고 아직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80여 명을 찾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어떤 이 협조 하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캄보디아도 이 정부도 지금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내버려뒀다간 자국 관광 산업이 무너질까 봐 잘 협조하고 있다. 협조 하에 지금 잘 체포 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어제 뭐가 있었느냐?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간 논의가 첫 번째 논의가 있었죠.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 캄보디아 경찰 회담, 24시간 한라인 구축 등 논의. 네. 일단 한라인을 좀 만들자라는 데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안 데스크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질 때부터 코리안 데스크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선뜻 이걸 받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왜 코리안 데스크를 선뜻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뭐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 합동 이 단체가 이제 갔을 때 사실 이제 스캔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TF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는데 근데 코리안 데스크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아마 이제 이 그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 조직과 결탁되는 이제 윗선이 조금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얘기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뭐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수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수사 내용에 있어서 보안 같은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경찰한테 또 오픈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코리안 데스크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좀 협의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뭐 무산이다 안 해요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원했는데 안 되는 이유. 물론 이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자꾸 받지 않으니까 뭔가 뭐 결탁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분명 주현 외교부 장관 뭐라 그랬느냐. 캄보디아도 자국 관광이나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캄보디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아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캄보디아, 한국에서 우리 국민 범죄 당해도 공개 안 했는데 서운함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한 캄보디아 고위 인사 익명입니다. 양국 국민 간 국제 결혼도 많아서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을 해도 양국 관계 중요성을 생각해서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아 왔다. 서운해. 너희는 왜 공개하는데 이 얘기예요. 또 다른 인사 얘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상대 범죄 피해는 사실 캄보디아 입장에선 외국인 간 범죄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검거를 했다. 근데 왜 우리가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길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서영주 대변인님. 캄보디아는 한국도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건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로 사실 들려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그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린스 그룹과의 온라인 네. 스캠의 대규모 그런 범죄의 구성과 운영 자체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 심각성을 캄보디아 측에서 잘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강도로 당했거나 이런 범죄는 따지고 보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어느 정도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드러난 온라인 스캠은 조직적으로 그것도 단지로 구성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버젓이 그 단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알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 죽음에 이르렀고 또 그 실종돼서 아직 구출되지 못한 인원이 공식적으로는 80명, 100명이지만 실종신고만 330건에 이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가 지금 스스로 이 안에서의 어떤 치안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그냥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번 앞서서도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고위 관리가 뭐 우리는 범죄 공개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캄보디아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더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조금 더 이 강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캄보디아 입장을 지금 우리가 들어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가 생각하는 심각성이 우리가 느끼는 심각성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또 다른 한 고위 인사, 캄보디아 고위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사실 중국인이랑 한국인 사이의 외국인 간 범죄인데 왜 캄보디아가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뭐 캄보디아를 생각했을 때 저도 뭐 친 캄보디아 인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캄보디아 당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은 우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보였을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프린스 그룹이라는 게 사실 10여 년간의 급성장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미 고위층 인사와 결탁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내에도 이미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자금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의 계좌에 약 9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외국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외국인 간의 범죄 사이에 캄보디아 인사가 부패에 의해서 얼마나 연루됐느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결국은 수치에도 나와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80여 개 국가 중에 캄보디아의 부패 지수가 158이라는 것도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이번 사안을 네. 자국 내의 범죄 조직 소탕에 더 기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위층 인사가 부패에 가담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번에 색출하는 것만이 네. 본인들 우려하는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히지 않고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하는 관광 산업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외국인 간 범죄라고 볼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유독 그렇게 성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캄보디아 고위층 인사가 결부가 됐다라는 어떤 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캄보디아가 연루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점이 캄보디아의 이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몇몇 고위 인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캄보디아에 굉장히 범죄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이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 이유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캄보디아행 한인 연 3,000명이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 3,000명이 안 돌아오니 범죄 연루 1,000명 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 캄보디아 입출국 숫자만 좀 따져본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빨간색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숫자고요. 그리고 이 살짝 이 핑크색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입국한 숫자. 물론 이 캄보디아가 옆에 이 접경이 있기 때문에 뭐 라오스, 태국, 뭐 다른 베트남 등등으로 이 육지로 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이게 단순 수치로 좀 비교를 해보면 2022년 35,600명이 나가고 32,300여 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2023년에 84,000명이 나가고 81,700명만 들어옵니다. 24년에도 10만 명이 나가고 97,000명, 25년에도 67,000이 나가고 67,000, 67,000 여긴 좀 비슷한 그나마 여긴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요 차이 갭이 단 한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계속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단순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또 오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같이 보시죠. 한국인을 포함한 2030 심장마비로 캄보디아 화장장에 많이 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경민 변호사님, 심장 튼튼한 젊은이들이 2030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만 가면 심장마비로 자꾸 숨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취업 사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사기를 당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게 피의자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이제 범죄 단체에 가입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서 어쨌든 뭔가 이제 조직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다가 뒤에 뭔가 이제 뭐 조직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다가 되지 않았을 시점에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또 보복성 범죄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 이제 중국계 범죄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뭐 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범죄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게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만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2030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뭔가 범죄 조직 내에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좀 이렇게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추측의 영역인 거죠.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우리 경찰에서도 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뭔가 이 범죄 조직에 관련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우려가 된다. 그런 실종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 저희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처음에 이 캄보디아 사안이 시작이 되게 된, 이슈가 되게 된 이 박모군, 이 박모 씨, 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74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제 현지에서 부검이 있었죠. 부검이 끝나고 그 유해가 오늘 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부디 이제 유해가 아닌 송환자 소식을 앞으로는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눈물 보인 김병주, 한국 청년 구출 정치쇼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눈물까지 또르르 흘렸다라는 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 민주당에서 지금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이죠. 그래서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도 직접 구출해서 같이 왔다라고 알렸어요. 한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20대 청년들 3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발견한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라는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이런 김병주 의원이 이런 기자 간담회 이런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 교민이 이렇게 SNS에 또 글을 썼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정작 교민 간담회에도 안 왔다. 구했다는 사람 문신 보셨습니까? 정치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신 봤냐? 그 사람들이 구조가 아니라 이 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정치쇼한 거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어제 김병주 의원 모습 같이 잠깐 보고 오시죠.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왜곡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출생에 나이가 들으니까 눈물이 많았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현지 교민이 정치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이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지 교민께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출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자체가 문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가 범죄에 연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한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김병주 의원이 가서 사실 들어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어머니가 본인 자식을 찾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자식을 캄보디아에 있다 그래서 수소문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해가면서 절박하게 3군데 루트를 통해서 해서 구출했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갔더니 현지 경찰하고 했더니 3명 정도를 우리가 좀 김병주 의원을 통해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겁니다. 이게 정치 쇼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상 김병주 의원이 뭐 눈물이 저게 가짜 눈물일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가면 정말로 본인 스스로도 말 안 통하는 캄보디아 측 고위 관계자들과 경찰들과 말 듣겠어요? 그분들이 앞서 신문에서도 뭐 왜 우리한테 이러냐 캄보디아 측 이러는데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절박하게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2명 구해온 거는 외교성 시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어떤 정치쇼를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왜곡하지 말아달라. 진심이다. 좀 사성 장군이거든요. 사성 장군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 공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3가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재국민안전대책단장이잖아요. 먼저.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캄보디아 갔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입장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은 교민들이에요. 왜냐하면 교민들은 재국민으로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범죄 사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재국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단 말이죠. 그리고 2번째, 교민들이 이미 보도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많은 감금된 청년들을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구해온 사실도 있고 그런 구해 노력에 계속 기울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노력이 일시에 인터셉트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2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3번째 부분은 네.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하려고 했더라면 오히려 범죄 조직 소탕에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힘을 기울였어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 공세를 할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3가지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폄하할 건 아니지만 방향은 국회의원이고 단장으로 갔으면 더 나은 다른 차원의 것들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았겠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피플의 단골 손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젤렌스키 수모, 트럼프 지겹다. 지도를 내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난 17일, 현지 시각으로 17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사람이 만났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였었던 거죠. 근데 만난 이후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할 거냐 말 거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정도 좀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냐, 요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저희 모습 좀 같이 볼까요?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요 모습은, 요 상황은 저희가 AI로 당시의 상황을 좀 재현을 한 겁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재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젠 지겹다. 당신이 내놓는 이 지도의 빨간 선 대체 이게 뭐냐.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도를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 당신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푸틴이 원하면 당신은 그냥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이거 러시아에 넘기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의원님, 이게 정상 간 대화,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뭘 내던지는 경우가 이게 흔한 겁니까? 흔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미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면박을 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는 시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휴전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의 휴전에서 이미 과거에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병합된 것처럼 이번 돈바스크 지역도 러시아가 원하고 있고 그곳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미사일 지원만 요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폭발한 거겠죠. 하지만 정상 간의 회담으로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노벨 평화상도 탈락했지만 내년도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본인의 의무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 같은데 제3자 입장에서는 참
우리나라도 행여나 저런 상황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함부로 다른 나라 정상한테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욕설하면서 뭘 내던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 얘기도 나왔죠. 사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른바 수모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영상 보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같이 보고 오시죠. What makes America a good country is America engaging in diplomacy.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have today. you said thank Even you? today.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Russia continues to attack.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President Zelensky.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Maybe yours is 네. 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여러 번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옷은 그게 뭡니까? 라고 많은 질책을 받고 결국 양복을 입고 다음에 만날 때 나타났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도를 내던지며 욕설을 들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비단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만 국한되는 상황이겠느냐라는 생각이 거듭거듭 좀 드네요. 다음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입니다. 1차관,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싶으실 텐데 기사 같이 볼까요? 33억 아파트 보유한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네.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같이 좀 볼까요? 지금 요번에 나온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 여기 세 분 중에 이경민 변호사님 자가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럼 혹시 이 국토부 1차관의 얘기를 듣고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더 2차 가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커뮤니티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또 이제 영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번 정책도 이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는 이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자산 이게 내가 뭐 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면 집값이 떨어져서 사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수요는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그에 걸맞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뭐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때는 더 조금 이제 뭐 국민들의 이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서는 좀 발언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뵀던 이경민 변호사님 말씀 중에 가장 고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난리가 났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인 거냐? 대통령실 사람들, 뭐 비서관, 정부부처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서울집을 팔고 그럼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글도 있고요. 의도는 알겠으나 결과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정책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라는 게 물씬 느껴지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지금 여의도는 벌써 지금 지방선거 준비 중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의 여파 이런 발언들 이거 괜찮을까요? 규제라는 것들은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부동산 정책이 완화 정책보다는 규제 정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규제를 한다는 건 선거를 앞두고 저항이 좀 거셀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표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다 토호제로 묶고 경기도도 12개로 플러스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 집 사는데 왜 허가받아야 돼? 내 돈 내고 내가 집 사는데?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대출 규제까지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처방을 있어서 주황색 경고등을 좀 켜주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은 객관식이 없습니다. 주관식이에요. 근데 주관식 100점짜리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을 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정부가 그렇게 저항감을 높일 만한 구제 정책을 했으면 좀 친절해야 된다. 네. 사실상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도 빚내서 집 사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 국토부 1차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주식 오르면 그때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주식이 올라야 말이죠. 집값 떨어져야 말이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빤한 소리.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국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그 기름을 붓는 네. 그런 기름을 얘기, 붓는. 기름을 붓는 그런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저는 좀 뭐 실현 불가능하겠으나 국토부 차관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여야 막론하고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사회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네.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구나. 물론 안 내놓겠지만. 그래도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야만 국민들이 그래 뭔가 우리도 이 사람들도 이런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번에 한번 참아보자. 이럴 네. 텐데 본인들 건 다 갖고 있고 국민들한테 집값 떨어지면서 살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고.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은 세부적인 게 이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아웃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출 규제를 그들에게는 풀어주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들의 박탈감은 심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국토부 1차관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추가 대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집값 떨어지면은 그때 사라. 주식 오르면 팔아라. 뭐가 다르냐. 주식이 올라야 말이지. 집값이 떨어져야 말이지. 그러지 말고 정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솔선수범도 아까 안 할 것 같지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어떤 이 추가적인 대책이나 움직임이 있을지 좀 지켜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나가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같이 보시죠. 네. 나경원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법사위 정상화 이걸 달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막 항의하다가 많이 나가는 모습은 뭐 한두 번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나갔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네. 배우자죠. 남편. 지금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어제 국감 춘천지법도 같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법원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해 충돌이 된다고요. 아니 자기 남편이 국정감사 때나 또는 법사위에 출두를 한다고 하면은 여보 나 여기서 할 거예요. 자기하고 부를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해 충돌이에요. 저는 오늘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 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제 주 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 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문제는 없지만 조금의 오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가 있겠다. 질의는 당연히 안 하고 아예 그냥 질의 중에 난 나가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오해까지 부식됐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본인의 남편과 마주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뭐 나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법사위라는 게 국정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사위의 위원은 사실상 법원에 관계된 행정에 있어서 감사를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 일이 생겼어요. 이게 국정감사가 아닌데 법사위원실인 나경원 의원실에 그런 제보라든지 그 감사의 대상이 왔을 때 정말 사사롭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그 부분은 면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국감장에서 나가 있겠다가 아니라 그냥 법사위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더 이상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 법사위를 나가 있지 말고 나가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잠깐 나간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냥 법사위를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창근 위원님. 그것은 명확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법사위 위원이고 남편이 설사 춘천지방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 윤리 강령에도 본인의 사적 이익 추구라는 그러한 명목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언한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있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법 잘 바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해충돌이라 그러면은 국회법을 다시 바꿔야죠. 현재 법에서는 이해충돌은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이 관행 좋아하잖아요. 국민의힘. 역대 이 5선씩이나 하신 의원인데 물어보세요. 이해충돌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 사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명확하게 국회법을 따라서 이 상임위를 말하자면 이렇게 피했나요? 아니거든요. 관행상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해왔어요. 국민들한테 오히려 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냥 앞뒤가 그때그때 다른 나경원 의원을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회법상 전혀 이해 충돌이 아니다. 아니다. 법만 따질 거냐. 5선인데. 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나가 있는 동안 그럼 배우자, 남편인 이 김재욱 판사한테 이 법원장한테 무슨 질문들이 왔느냐. 그 모습도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속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김충식 씨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네. 김재호 법원장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약간 앵무새처럼 계속 언니가 없다라고 강하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또 긋고 그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지인인 김모 씨의 뭐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뭐 복잡하긴 합니다. 누구의 언니 뭐 이렇게 해갖고는 뭐 소개를 했다. 아무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뭐 내연녀를 소개를 했어요. 뭐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무슨 근거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헛발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소속 최혁전 의원입니다. 더러 민주당에서 이 활동을 하던 그런 그 당직을 가졌던 것으로 해서 민주당과 연결을 하는데 무소속 최혁전 의원인데 저번에도 이제 조효태미 히데요시를 들으면서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어요. 근데 또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최수원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돋보이게 하려면 팩트에 근거해서 강렬한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데 팩트가 틀려버리면 정말 이거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저는 저번 조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훨씬 더 망신스러운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남편이 오죽 답답하면 언니가 없습니다를 연발하는 건 정말 그 자제한 거죠. 언니 없다고요?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에겐 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니 타령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입니다. 네, 역대급으로 수위 높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이렇게 좀 세고 지금 뭐 막말이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면책 특권이 국회의원은 있죠. 이경민 변호사님. 근데 이런 발언의 경우도 면책 특권에 해당돼서 이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면책 특권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는 이제 면책 특권의 범죄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이제 무지성으로 이게 내가 뭔가 이제 의혹 제기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감에서 내가 뭐 조명을 받겠다. 여기서 한번 떠보겠다. 이런 심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면책 특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과연 맞나. 이 국감이 이제 국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뭔가 정말 다른 격가지 이상한 질문들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면책 특권의 범주도 한정적으로 해서 정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면책 특권을 배제를 시키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판례들 중에는 면책 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뭐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얘기든 다 허용된다, 100%다 허용이다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경원 의원의 뭐 없는 언니기까지도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사실 이 법사위 전에 어제 아침에 전현희 의원이 내가 이 법을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네, 내가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해충돌성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름하여 나경원 방지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사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방지법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방지법이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유지권,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김현지 방지법은 재석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을 좀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창근 위원님 뭐 방지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땡땡 방지법들. 근데 이런 거 하면 진짜 방지가 돼서 결론적으로 안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여야? 정치가 복원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아무리 저희가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거잖아요. 먼저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로이로제성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너무나 잘하는데 언제나 주장하는 게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서요. 나경원 의원 선진화법에 재판을 받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또 이해충돌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에서 정한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본인들의 아전인수격을 해석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들 본인들이 더 떠난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나경원 의원을 공격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더 뜹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저는 이번 기회에 법사위가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는 상원 하원 제도가 없지만 상원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정치가 복원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궁극적인 건 정치 복원이다라는 당연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땡땡 방지법들은 홍수인데 그 안에 민생 법안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저만 하는 생각인 걸까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심제? 네.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여당 4심제 논란 재판 소원 입법 나섰다. 네. 말씀드렸죠. 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는 재판 소원 얘기도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 소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매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네. 태산이 높다 하래,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아니냐, 마찬가지다. 법원의 위치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헌법 아래지 않느냐. 그러니 이 기존 헌재에서 이 지금까지 재판들도 다시 한번 헌재에서 좀 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관련해서 충돌 없는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요거 좀 길을 좀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요거를 내겠다, 입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건 거죠. 요지는 법원 확정 판결 30일 이내에 재판 소원을 허용을 한다. 어떨 때?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리고 이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요즘 다 기본권 침해가 있었느냐, 헌법상 이 부분에 어떤 침해가 있었느냐, 요걸 좀 보고 30일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도 다시 한번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강하게 좀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이창근 위원님. 근데 이걸 보면 침해가 될까 봐 3심을 4심으로 한 번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그간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 사법의 영역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구로 별도로 떼내서 국민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사실은 배치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헌법 소원의 범위 안에 재판 소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은 지금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독일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독일식 모델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재판 소원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이라는 기구도 있어요, 우리가. 네. 그거 놔두고 재판 소원을 바로 간다? 안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이 사법권을 뭔가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언뜻 생각하면 이경민 변호사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3심이 4심 되고 그러면은 변호사들은 또 좋아할 만한 일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심제 관련. 근데 그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헌법에서 최고기관이 어쨌든 대법원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최종심도 이제 대법원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재판 소원을 두게 되면 결국 이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네. 이게 헌법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입법안이 또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좀 모호한 측면도 좀 있어가지고 다수의 위헌적인 소지가 좀 있어서 좀 이대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과연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이 사법에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가 또 추가로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도 또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나와주신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어요. 사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한창 국감 중이죠. 법원장들이 어제 분명히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장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 목소리까지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사심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헌법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장 나온 법원장들 대법관 증언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요건 참 대법관 얘기이긴 합니다. 네, 요거 말고 사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아까 뭐 이경민 선생님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위헌 아니냐, 헌법을 고치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로 가면 위헌입니다라는 또 취재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따지면 위헌일 수도 있죠. 헌법에는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채를 하나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이 대법원이라는 최종심을 통해서도 끝나지 않고 본인이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을 열어놓는다는 거,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도예요. 하지만 대법원이나 법원장들은 왜 반대하겠어요? 정치적이죠. 본인들이 앞으로 대법원장 돼야 되는, 대법관 돼야 되는데. 대법원장 그 다음은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꿈이.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또 재판소원에 대해서 또 긍정적이에요. 네. 왜 그러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법원보다 헌재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상급기관의 위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그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들만의 스스로의 헤게모니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재판소원을 검토하는 것이고 사실 당내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는 좀 빨리 가겠다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속도와 원도를 봐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도 부분들은 이견이 지금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법관들 서로 간에 그 상하 관계나 어떤 기득권을 잡기 위한 부분들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 봅니다. 네, 이게 국민을 보고 가는 거지 사법부 내부에서 대법원이 최상이야, 헌재가 최상이야라고 그들만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할 그것까지 고민할 건 아니지 않느냐. 국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까지만 그것만 따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대법원에서 무죄가 안 날까 봐 이제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겠다고 하는 재판소원 한마디로 사심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여기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사심제가 되면 이 대통령 사건 헌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선일보 기사긴 합니다만 아까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인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3심으로 안 되면 4심까지 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그 내란의 이 안에서 못 벗어나니까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도라는 걸 새로 시작할 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발 머릿속에 국민을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국민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 주어는 국민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국민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득이 안 된다.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 차라리 저번에 아까 자료화면에서 법원장들처럼 경제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무슨 이 나라가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구멍가게처럼 운영됩니까? 아니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이 제도를 바꾼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10년, 20년 할 겁니까? 5년 하고 개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머릿속에 국민을 장착해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만 버렸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서. 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유튜브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4심제하면 변호사 비용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거 약간 아이러니인 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4심제하면 변호사 비용 더 많이 드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경찰, 검찰 그리고 1심, 2심, 3심 5개의 단계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가 다르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2심까지의 결과가 사실 뒤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통 재판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우리 변호인들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도 실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기를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4심제가 된다라고 쳤을 때 과연 여기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존재할까, 많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극소수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도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변호인을 뭐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까지만 할 거였는데 4심까지 하면 더 들겠죠라고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생각을 하면 대법원까지도 사실상 5번의 단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인데 여기서 한 번 더 6번으로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3심제가 4심제 되는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제 발표된 사법개혁안이 요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법개혁안 그 표를 좀 같이 볼까요? 간략간략하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저희가 일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있다는 거죠. 14명에서 거의 한 2배, 26명으로 늘어나는 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법관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재판 소원제도 요게 사실 지금 얘기한 사실상 4심제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요것과 같이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요 첫 번째 대법관 증언 문제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임명된다. 지금 현재 대법관 수 14명이죠. 그 표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14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4명씩 추가해서 18, 22, 26으로 해서 최종 2029년엔 26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혁안으로 증언이 되는 게 4명씩 3년에 걸쳐서 총 12명, 그리고 현 대법관 임기 종료로 바뀌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 중에 22명이 바뀌네 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렇게 되면은 26명 중에 22명은 뭐 여권이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예, 그 증언하는 것도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명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각계각층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연도별로 증언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사건들이 이 말하자면은 재판이 그냥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경우가, 재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법 서비스가 맞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계에서는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던 거예요. 대법관들 늘려야 된다. 업무量너무 많다라는 것에서 법원 행정 서비스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음모론에 가깝다. 예, 사법 행정이에요. 제발 좀 그 행정 제도와 정치적인 영역과는 좀 구분해서 주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법 행정을 왜 자꾸 정치를 대입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창근 의원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왜 26명이냐 이거예요. 공론화를 하자 그랬잖아요. 공론화 없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임기에 12명이 정원되면서 다 임명을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위헌성을 제기했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총장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대법관을 또 법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인들이 평가한다 그래요. 그건 이해충돌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론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받도록 만들어 놓고 자꾸 업무론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론화예요. 그래 공론화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법원의 어떤 구성도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대법원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대법원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헌재는 민주당이 볼 때, 여당이 볼 때 헌재는 믿을만 한 겁니까? 탄핵안이 통과돼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연결질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헌재는 헌재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헌재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이 대법원까지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드리는 거고 헌재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은 우리가 3심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 저는 이제 대법원만 늘릴 게 아니라 1심, 2심 판사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좀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대법관 증언부터 해놓고 나서 1심, 2심 어떤 판사들의 증언들을 논의해서 사법행정을 좀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거죠. 네. 대법관뿐만 아니라 뭐 다 늘릴 필요가 있는데 대법관 늘리는 것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건 이경민 변호사님 짧게 여쭤봅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는 변호사 입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일단은 뭐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취지 자체는 뭐 좋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기존의 대법원이 이렇게 14명의 차원 이 체제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그게 또 크게 문제가 된 게 맞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이제 변호사가 이제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정말 문제 소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건을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던 변호인이 그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할까?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더욱더 논의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취지가 좋은데 이 취지가 좋게 있는 그대로 또 실현까지 현실화까지도 되려면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잘 만져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죠. 이게 어느 정도 좀 공론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